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AI가 대신 읽어주는 채널. 마음에 남은 시간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영상 속도가 느리시다면 톱니 모양 설정에서 배속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희미한 전등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 냄새와 인절미 떡가루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검은 정장만 남은 빈 복도에서 이장님이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도윤 씨,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요? 나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 그리고 떨리는 글씨로 써 내려간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뒷문은 건드리지 마라. 순간 귀 안이 먹먹해졌습니다. 뒷문이라는 단어 하나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문은 우리 집 뒤편 좁은 골목으로 통하던 출입구였습니다. 아이들 뛰어다니던 웃음소리, 장마철에 물이 차오르던 흘길, 그 모든 장면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유품 정리를 마치고 동생 도진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도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번엔 담장 올리자. 재개발 들어오면 골목 다 막히잖아. 그 뒷문, 이제 쓸모없어. 나는 열쇠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셨어. 건드리지 말라고. 그건 형만 들은 거잖아. 증거라도 있어? 형제의 목소리가 서로를 베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 안의 열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쇠가 아니라 세월이 달라붙은 무게 같았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도윤 철물을 운영합니다. 철물점은 말 그대로 자잘한 것들의 집합이죠. 못볼트, 실리콘, 경첩, 줄자, 테이프. 크게 벌리는 일은 없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의 손길이 닿는 곳입니다. 이 가게는 아버지가 IMF 때 직장을 잃고 세운 것이었습니다. 조선소 용접공이던 아버지는 불꽃 앞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직장을 잃은 후에도 한 번도 쉬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사판, 밤에는 창고를 손봤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가게는 살아남기 위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하셨습니다. 골목이 살아야 가게도 산다. 그래서 뒷문을 늘 열어두셨죠. 그 문으로 아이들이 뛰어들어왔고 시장 다녀오던 어르신들이 들러 쉬어갔습니다. 겨울이면 김이 나는 손난로를 건네시며 손 좀 녹여요.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나는 숫자에 더 집착했습니다. 장부, 계산, 세금.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손님 얼굴보다 금액이 먼저 보이더군요. 그런 나를 보며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 마음이 걸려 넘어진다. 그 말이 그때는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생 도진이는 부동산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 냄새를 잘 맡는 친구였죠. 형,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다 정리해. 재개발 들어오면 돈이 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그 말 아버지도 했지. 근데 아버지는 빚만 남겼잖아. 그 말에
목이 맸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뒷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바람 속에 아버지의 숨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문은 사람 거다.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빚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도윤아, 사람은 다 빚지고 산다. 나는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오늘 밥 먹은 사람, 오늘 웃게 해준 사람, 그게 다 빚이야. 아버지는 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 난간이 삐뚤어져 있으면 용접기로 곱게 펴주셨습니다. 이거 아무도 안 시켰는데 왜 해요? 골목이 나한테 밥 준다. 그 말이 그때는 웃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버지의 철학이었죠. 나는 그 시절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부모는 회사 다니고 차를 바꾸는데 우리 아버지는 쇠냄새에 절어 손바닥에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저렇게는 살지 말자. 그게 내 마음속 맹세였죠. 하지만 인생은 늘 엇갈립니다. 아버지는 병을 얻고 나는 빚을 얻었습니다. 가게는 버티기 어려웠고 철물점 간판 불빛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대화가 줄었습니다. 서로 피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뒷문만은 닫지 못했습니다. 그 문을 닫으면 아버지와의 마지막 끈이 끊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설명회 날 회의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각자 손에 계약서, 서류, 계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진이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형, 이거 봐. 보상금만 받아도 몇 년은 편히 살아. 그럼 그 골목은? 그건 그냥 흙길이야. 아버지는 사람 길이라 하셨는데, 형, 세상은 바뀌었어. 회의가 끝난 뒤 나는 홀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낡은 벽돌, 삐걱거리는 철문, 그리고 뒷문 앞에 쌓인 낙엽들. 모든 게 조용했지만 어딘가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문 덕분에 내가 살아있어요? 예? 몇 해 전이죠. 내가 허리 삐끗해서 쓰러졌는데 그 문으로 지나가던 학생이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 문 없었으면 지금 전 여기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도진이는 문 닫자고 해. 여보, 당신 마음은 어때? 모르겠어. 아버지가 왜 그 말을 남겼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럼 열쇠는 버리지 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열쇠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쇠는 차가운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온기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나는 병실의 공기와 소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산소기의 삑 소리는 아직도 내 귓속에서 멈췄다 켜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날 새벽 하얀 커튼은 조금 열려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바짝 마른 아버지에게 물을 적신 면봉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덜 아프시죠? 대답 대신 아버지의 손이 공중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손끝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더듬어 찾는 것처럼요. 사람 다니나? 익숙한 그 말. 나는 본능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닙니다. 아직 다닙니다. 그 문 건드리면 안 돼. 문은 사람 거야. 그때 문이 열리며 도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밤을 꼬박 세운 얼굴, 눈 밑 그늘이 짙었습니다. 형, 내가 받고 앉을게. 됐다. 좀 더 있다가. 형, 우리 둘 다 버티다 무너지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 대신 체념이 섞여 있었고 그 체념이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치를 확인하고 나가자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고요는 언제나 불길합니다. 아버지의 호흡이 한 차례 길게 흔들린 뒤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허겁지겁 호출 버튼을 눌렀고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얇은 이불이 2번 흔들리고 멈추던 그 순간 아버지의 입술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렀습니다. 도윤아, 길을 남겨라. 그 말과 함께 산소기의 소리가 잠깐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시간은 늘 그렇듯 어정쩡하게 흘러갔고 우리는 그 한 문장을 붙잡은 채 새벽을 넘겼습니다. 날이 밝을 즈음 도진이가 말했습니다. 형, 나도 이제 알겠어. 아버지가 말한 건 문짝이 아니라.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손을 이불 속에 곱게 넣어드렸습니다. 며칠 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밤, 식탁 위에 열쇠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작은 쇠조각이 창가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반짝임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은 사람 거다. 그 문장이 잠을 막았습니다. 밤부터 내리던 비가 아침엔 폭우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활짝 갈라진 듯 물은 골목을 타고 흙탕으로 내려와 철물점 문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가게 안의 조명은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아이가 있어요? 안쪽 원룸에. 목소리는 절박했고 비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뒷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공중에서 허우적댔습니다. 어제, 아니 며칠 전 빈집을 턴 도둑 소식 이후로 내가 잠갔던 그 자물쇠. 손끝에서 차갑게 떠오르는 감각. 열쇠가 어디 있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쇠가 닿았습니다. 비는 면도날처럼 내렸고 내 엄지와 검지 사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딸깍. 잠금이 풀리자 문이 안쪽으로 열렸고 축축한 공기가 후 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여자가 아기를 안고 달려나왔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비를 가르며 튀었습니다. 뒤이어 젊은 남자가, 그 뒤로 할머니가, 또 학생 둘이 허둥지둥 빠져나왔습니다. 여기로. 미끄러워요, 조심. 나는 팔을 벌려 사람들을 잡아 끌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팔마다 젖은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 섰습니다. 그때 여자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조금만 더 빨랐으면. 그 말은 고맙습니다 앞에 놓인 쉼표 같았고 그 쉼표가 내 가슴 한가운데를 꾹 눌렀습니다. 물이 빠지고 비가 가늘어질 때까지 나는 뒷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문턱에는 물과 진흙이 뒤섞여
갈색의 가장자리를 남겼습니다. 그 가장자리를 보다가 나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문 하나가 이토록 무겁다는 걸 나는 오늘 처음 제대로 배웠습니다. 무게의 일부는 쇳덩이가 아니라 내 선택의 자녀였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열쇠는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열쇠를 손에 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소나기가 조금 아파올 때까지.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닫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대답 같았습니다. 다음 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작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쪽지와 영수증 사이에 끼어있던 낡은 스프링 공책. 표지는 눅눅했고 모서리는 달아 접혀 있었습니다. 펼치자 연필로 눌러 쓴 글씨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경첩 2 못 50, 페인트 14, 고무장갑 3, 대여 망치 1 윤씨 반납. 단출한 기록 사이사이 문장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뒷골목 난간 용접, 돈 안 받음, 아이들 지나감, 겨울, 김장철 날로 한 대 빌려줌, 돌아옴. 그리고 한 장에선 글씨가 유난히 진했습니다. 아마도 그날만큼은 힘을 주어 새겼겠지요. 도윤이 태어날 때 앞길이 막혀 산파가 뒤안으로 들어왔다. 뒷문이 살렸다. 문은 사람 길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호흡이 길어졌다 짧아졌습니다. 글자들이 물먹은 나뭇결처럼 번져 보였고 내 손끝이 종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때 도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형, 오늘은 좀 어때? 나는 공책을 그의 손에 건넸습니다. 도진이는 묵묵히 읽었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가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형, 아버지는 늘 이런 걸 적고 살았네. 누구는 계약서 적고, 누구는 이런 걸 적고. 도진아, 미웠다. 내가 재개발 얘기할 때 나 혼자 옛날 붙잡고 사는 사람 같아서 아버지 사랑도 덜 받은 것 같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형 미웠어. 아버지는 늘 형 이름을 먼저 불렀거든. 근데 형이 아버지 곁에 더 오래 있었으니까 그게 형 벌이었을지도 모르지.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여유가 아니라 마침표를 찾는 시간 같았습니다. 한참 뒤 도진이가 공책의 다른 장을 펼쳤습니다. 비 오는 날, 뒷문 앞 모래 포대 교체, 미끄러짐 방지, 밤 10시 도윤이가 늦는다. 문을 켜둠. 마지막 문장은 사소했지만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도윤이가 늦는다. 문을 켜둠. 그 문을 켜둠이라는 표현. 불이 아니라 문을 켠다고 쓴 사람? 나는 그 문장이 아버지의 마음 그 자체라고 느꼈습니다. 누구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에 불을 켜두는 마음? 그날 밤 우리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장대비가 씻어낸 골목의 벽돌은 물기를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문턱 위에 작은 물방울들이 줄을 섰습니다. 나는 공책에서 떼어낸 작은 쪽지 하나를 문에 붙였습니다. 사람길. 도진이는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우리 내일 구청에 가자. 조건을 걸어. 후면 보행통로, 비상개방, 포켓공원. 형이 말하던 그거 다 말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이미 지나간 자리, 그 자리엔 결심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재개발 협의 자리. 내가 들고 간 서류는 얇았지만 문장은 단단했습니다. 일괄 매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내게로 모였습니다. 나는 한 줄씩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첫째, 후면 보행 통로를 남깁니다. 최소폭 1.5m. 둘째, 24시간 비상 개방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정전 시 수동 개방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통로 안쪽에 작은 포켓 공원을 조성하고 벤치 2개와 공구 대여함을 둡니다. 유지 관리 비용은 제가 3년치를 선납합니다. 처음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동대표 몇 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왜 지금껏 없었지?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최근 이런 요구가 늘었습니다. 주민 동선과 안전을 고려하면 타당합니다. 시공사와 조율하겠습니다. 조율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바뀌고 도면이 수정되고 서류가 왕복했습니다. 그동안 가게는 예전보다 더 한산해졌습니다. 나는 불안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게 만들고 결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게 만듭니다. 나는 매일 아침 뒷문부터 확인했습니다. 열쇠는 주머니에 있었고 문이 경첩 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끝난 날, 새로 난 보행 통로는 반듯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고 벽에는 작은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달렸습니다. 비상개방 손잡이는 눈높이에 맞춰 설치되었고 그 옆엔 사용법이 큰 글씨로 붙었습니다. 통로 끝의 포켓 공원에는 벤치 2개가 놓였습니다. 나는 벤치 1개에 작은 쇠패를 붙였습니다. 종길 쉼터. 아버지의 이름을 골목의 호흡으로 새기고 싶었습니다. 철물점의 절반은 공구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구를 빌려가는 사람들은 대여카드에 이름을 적고 반납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분실 비용은 동네 가게들이 십시일반으로 메웠습니다. 손해를 따지면 남는 장사는 아니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들어와 한숨 돌릴 수 있는 공기. 빚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오가는 공기.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귀국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오랜만에 향. 우리는 함께 새 통로를 걸었습니다. 저녁빛이 길게 늘어져 바닥을 물들였습니다. 아들은 벤치에 앉아 웃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진짜 좋네요. 숨이 트여요. 그래, 숨통이라는 게 원래 문틈 같은 데서 트이는 거지. 아들은 내 얼굴을 보더니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하신 거죠? 이제야 제대로. 밤이 되면 통로의 조명은 낮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빛은 과하지 않았고 길만 비추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열쇠를 만져보았습니다. 열쇠는 더 이상 내 손에서 차갑지 않았습니다. 온도가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진 것이겠지요. 나는 액자 하나를 벽에 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열쇠를 넣은 액자였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짧은 문장 하나를 붙였습니다. 사람이 먼저 지나가야 내 삶도 지나간다. 그 문장을 붙이고 나니 가게 안이
퍽 넓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는데도요. 가끔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나는 습관처럼 뒷문으로 나갑니다. 문턱에 물방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나는 문을 가만히 열어두고 골목이 숨쉬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 웃음, 발자국, 낮은 웃음, 누군가의 전화 통화 소리. 그 소리가 나를 살립니다. 아버지, 이제야 압니다. 당신이 남긴 건 노쇠한 열쇠 하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조금 더 열어두는 마음이었습니다. 문은 사람 거고 길은 사람에게로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도 그 길 위에서 제 몫의 빚을 천천히 갚겠습니다. 문을 켜두고 길을 남겨두는 방식으로요.